네, 한 2월부터였나요?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2주에 한 번씩 했으니까 지금 한 이제 24주 정도 된 거죠. 그러니까 24주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저도 5개월은 넘게 한 셈입니다. 증명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죠. 각자가 이제 각각의 어떤 생각들을 담고 있을 텐데, 그 증명은 어떻게 보면 이제 수학이라는 게 뭔지를 이제 보여주는 어떤 코어의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여기 각자 여기 들어오신 분들은 수학을 신경 쓰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랬을 때, 나는 어떤 수학을 어떤 방식으로 왜 신경 쓰냐라는 것들은 각자가 갖고 계신 대답들은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수학은 좀 되게 나이브하게 표현을 해본다면 수학은 뭐랑 뭐를 공부하는 학문이냐면 집합과 함수를 공부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저희 각자가 수학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는 거는 이 중에서 어떤 특정 집합과 어떤 특정 함수와 그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결을 기본적으로 갖는다는 거죠. 예, 괜찮으신가요? 자, 그랬을 때 요 말을 오늘은 좀 디테일하게 좀 생각을 좀 해보는 것으로 마무리를 좀 짓고자 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얘기들 중에서 어떤 집합과 함수, 어떤 그 안에서 어떤 구조에 대한 얘기들도 좀 어떤 대수적인 구조들을 포함해서 나눈 얘기들이 있었는데 가장 어떤 단편적인 좋은 예시가 제 개인의 생각에는 그리고 실제로 집합론 레벨에서 할 줄 알아야 되는 예시가 뭐를 보일 줄 알아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실수 집합에서 정수를 빼요. 정수를 빼요. 뭐 뭔지 보이시죠? 그래서 리얼 라인 있으면 그냥 인티저들 다 그냥 빼버려요. 그리고 실수 집합을 생각을 해요. 그러면 두 카디널리티는 같다. 라는 이런 이젠표 정도로 처리를 이제는 하겠습니다. 이제 프로포셔널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사실 이런 거를 보이고 싶어요. 여기서 리마인드 해드리면 저희가 두 집합이 카디널리티가 같다는 건 어떻게 정의했었냐면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바이젝션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정의고요. 그래서 원투원 원투 펑션 하나 있으면 됩니다. 하나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 기호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뭐가 있으면 되냐면 원투원 혹은 인젝티브 H가 A에서 B로 가는 게 하나 있으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정의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를 보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 두 개 사이에 1대1 대응 함수가 존재한다는 걸 보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사실 이거를 저는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만 생각해보면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가령 이제 이런 타입의 어떤 그 문장을 이제 증명하고자 할 때 이런 이제 생각을 누군가가 했던 거죠. 실제로 이 스테이트먼트를 칸토어, 이제 슈로더 여기다가 이렇게 땡땡을 찍어줍니다. 땡땡을 찍고 번스타인 디어럼 증명을 하진 않을 겁니다.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요거가 뭐를 가르쳐 주냐면 만약에 가정으로 A가 B보다 카디널리티가 작고 B가 A보다 카디널리티가 작거나 같으면 그러면 두 카디널리티는 같아야 된다. 라는 굉장히 좀 사기성 정리가 있어요. 자, 요 정리가 굉장히 재밌는 점은 가정은 이것들 각각은 뭐만 요구하냐면 원투원 펑션만 요구한다는 점이야.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원투원 펑션이 존재하고 B에서 A로 가는 원투원 펑션이 존재하면 근데 이거 두 개가 서로 관계가 맺고 있다는 뜻은 아닌 거죠. 그냥 각각에 대해서 원투원 펑션이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바이젝션이 존재한다라는 스테이트먼트예요. 굉장히 쓸만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 명제를 이런 거를 만들어 놓으면 실제로 이거를 보이기 위해서 뭐만 보이면 되냐면 각각의 스테이지에서 인젝티브맨만 하나 원투원 펑션만 찾아주면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편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가령 이제 요거를 이제 적용할 생각을 여기에다가 맞춰서 해본다고 하면 그 요거 그냥 적용을 해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뭘로 충분하다는 걸 볼 수가 있냐면 요거를 만들어 주기만 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가령 요거를 집합 A라고 놓고 요거를 제가 집합 B라고 놓으면 먼저는 뭐를 찾을 수 있냐면
인클루전 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R 빼기 G에서 R로 가는 이거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원소를 그냥 그대로 쓰면 되죠. 그냥 인클루전 맵입니다. 맞죠? 그러면 인클루전은 정의상 자명하게 원통합니다. 인클루전 정의된 시점에서는요. 자명하죠? 그냥 정의 가지고 보여도 되겠지만 거의 자명합니다. 그 반대쪽만 이제 해주면 될 거예요. 맞죠? 그래서 한쪽은 끝. 자, 반대쪽은 어떻게 해주면 되나요? 이건 뭐 하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혹시 어떻게 하실지 아시겠어요? 쉽습니다. 반대로 간 맵 정의하는 방법. 지금 여기서 약간 트리키한 파트는 여기서 인티저들을 다 빼줘야 된다는 거죠. 트리키한 파트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실수 축은 뭐랑 사실 똑같냐면 그 사실 생각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관을 먼저 좀 공유를 좀 해드리고 좀 필요하면 적으면 가령 저희가 탄젠트 함수 같은 걸 생각을 해주면 그러면 이렇게 점근선이 있잖아요. 이 주기만 본다고 하면 그러면 이렇게 생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실수축 전체랑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가 1대1 대응이죠. 맞죠? 근데 한번 이렇게 파이널 인터벌로 줄여내는 순간 그냥 그러면 저희가 직선의 방정식 그냥 써버리면 임의의 인터벌과 지금 이 구간은 다 1대1 대응이 되죠. 이해 가시죠? 임의의 직선을 써버리면 이 지금 어떤 이제 그 엔드 포인트들의 이 밸류가 아무 중요함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직선을 조정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뭘 볼 수가 있냐면 실수 전체랑 뭐랑 1대1 대응이 되게 가령 만들 수 있냐면 0부터 1까지 구간에 대해서 1대1 대응이 되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죠. 맞죠? 근데 0부터 1 구간 그 개구간이니까 오픈 인터벌이니까 어차피 인티저가 다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로 그냥 이걸 이용해서 쏴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한 가지 그냥 어떤 쉬운 그냥 방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한 거를 그냥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제가 함수를 잡고 싶어요. 그러면 실수해서 인티저들을 다 빼준 걸로 보내준다고 하면 먼저 어떻게 보내주고 싶냐면 일단은 탄젠트를 가지고 보내주고 싶습니다. 탄젠트를 가지고 보내요. 그런데 제가 요거를 보내줄 때 역의 맵을 이용해서 보내고 싶으니까 인버스를 가지고 보내는 게 자연스러울 거예요. 자, 아크 탄젠트. 왜냐하면 저는 여기서 출발했다고 생각하고 싶으니까. 말 되죠? 그리고 요거가 지금 실제로는 0부터 어떤 1이 되도록 조정하기 위해서 제가 예에서 출발하는 걸 원하지 않아서 제가 이거를 2분의 파이만큼 더하겠고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단계가 아니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정도입니다. 다르게 생각하셔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0부터 파이까지 구간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유닛 인터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파이로 다시 나눠버려요. 그러면 이거 당연히 0과 1 사이의 정의가 돼버리니까 그냥 끝났죠. 어떤 0과 1 안 치니까 지금 이티저 뺀다는 게 아무 문제 없고 이거 당연히 인젝티브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렇게 맵 두 개 정의하면 그러면 바이 그 칸토 슈로더 번스타인 디아럼 써주면 그냥 증명이 끝이 나죠. 괜찮죠? 그래서 이런 장난질을 이제 쳐주게 되면 실제로 그 요 지금 그 트랜시스터 하이어 매스매틱스 이런 거 가르치면 이거 파이널에 이런 문제 내거든요. 증명하라고. 그러면 이제 그냥 이 정리 사실 쓰라는 게 뜻입니다. 물론 진짜 컨스트럭션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도 어렵지 않게 보이실 수 이제 있으실 거예요. 가령 예시로 제가 어떤 거를 또 생각하기가 좋냐면 그 이 인터벌을 생각을 해요. 유닛 인터벌. 그 얘랑 제가 가령 예를 들어서 이 클로즈드 인터벌과 카디널이 같다는 거를 보여라. 이렇게 들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사실은 순서가 생각의 순서에서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먼저 저희가 지금 이제 공부의 순서로는 이런 정리가 있다는 거를 아니까 이거를 그냥 쓸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요거를 보이는 거는 직접 이제 바이젝션을 컨스트럭션 할 수도 있죠. 사실 할 수 있어요. 사실은요. 조금 돌아가긴 해야 되지만 할 수 있는 반면에 이미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는 거에선 그냥 저거 그냥 루트를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맵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여기서는 인클루전을 써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얘 생각하면 장땡이고 자명하죠. 왜냐하면 다 그냥 보낼 수 있고 그냥 서브셋이니까요. 그냥 자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쪽은요? 반대쪽도 사실은 자명해요. 왜요? 그냥 직선 가지고 인터벌 사이즈 그냥 줄여버리면 되잖아요. 줄여가지고 그냥 어디 안에 넣어버리면 돼요. 0일 인터벌 안에 넣어버리면 장땡이죠. 당연하죠. 물론 이렇게만 생각해야 한다는 당위는 전혀 아닙니다. 근데 말 이해 가시죠? 가령 제가 함수를 어떤 0, 1에서 실제로는 그냥 어디로 써버리냐면 예를 들어서 그 뭐 2분의 1에서 어떤 3분의 2까지 이렇게 쏘면 끝났잖아요. 이 직선 가지고 이렇게 조정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맞죠? 끝점들만 조정해서 그냥 라인 세그먼트를 연결하면 되니까. 그리고 사실은 얘가
실제로는 그 프로퍼 서셋으로서 여기 들어있으니까 그냥 끝이죠. 맞죠? 그래서 CSV 시설 정리했으면 그냥 끝난다. 그냥 이러면 끝이에요. 맞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구나 이기는 해요. 근데 사실 저희가 가져가야 되는 교훈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이제 보이라고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때까지 어떤 그 증명에 대해 훈련을 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뭐 하면 할 수 있겠다 정도의 느낌만 받으시면 좋겠어요. 오히려 불만스러운 정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지금 명제들이 가는 함이에요. 그러니까 그 증명은 이제 됐으니까 오히려 남는 생각은 이거 뭐 어쩌라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리고 사실 이 양끝점을 둘 다 넣었다가 전혀 포인트가 아닌 거죠. 한 점만 넣어도 되고요. 맞죠? 그래서 좀 중간에 제가 잘라버려도 돼요. 그래서 가령 이제 제가 예시를 막 만들어서 그러면 만약에 제가 예시를 이렇게 드렸으면 오히려 마음속에서 오케이였을 거예요. 이렇게 드렸으면 보이시죠? 왜냐하면 탄젠트 함수 쓴 다음에 다시 그 다음에 다시 뭐 좀 조정해 주면 될 거예요. 직선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괜찮죠? 오히려 이렇게 보였으면 아무 마음에 부대낌이 없었을 텐데 가령 제가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성의 없게 아무 상관없죠. 본질은 다 똑같죠. 한쪽은 인클루전 나머지 한쪽은 원투원맨만 정의되면 되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 맞나요? 되죠? 생각하는 방식 똑같이 해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정말 더 성의 없게 이런 변화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똑같은 건물로 보이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한쪽은 어차피 인클루전, 나머지 한쪽은 그냥 적당히 인터벌 리스크 어떤 스케일링 다시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냥 쏴버리면 된다. 맞나요? 괜찮나요? 자, 여기서 더 성의 없게 해볼까요? 이래도 되죠. 아무 상관없죠. 맞죠? 어차피 인터벌 사이즈 저희가 0, 1 사이로 줄여버리면 되니까. 맞죠? 인티저 안 들어가게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줄이면 되잖아요. 맞죠? 필요하면. 말 이해 가시세요? 아까 그 얘를 빼는 게 아무 영향을 안 끼치는 게 그냥 이거를 0일 사이로 인터벌을 맞추기만 하면 0일 사이로 맞추기만 하면 이 정수를 뺀다는 게 아무 영향을 행사를 못 하잖아요. 똑같은 아이디어 그냥 쓰는 거죠, 사실은. 근데 만약에 그냥 문제를 그냥 요렇게 드렸다면 이거 뭐야? 하셨을 수는 있겠죠. 그냥 이제 생각을 지금 저희는 어떻게 하는지를 이미 알고 시작한 거니까 이 경우는 그냥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지만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여기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정서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요거 지금 다 같은 문제라고요, 그냥.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야 물어보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1대1 대응이 존재한다는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겁니다. 괜찮나요? 1대1 대응 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같음이라는 말 자체를 1대1 대응이 존재한다고 말하면 이제 이런 집합들은 이제 다 똑같은 거죠. 카디널리티가 다 똑같으니까요. 근데 그건 저희가 사실 생각하는 직관에서의 같음이 아니죠. 저희는 이 집합들을 모종에 의해서 사실 구분짓고 싶잖아요. 하지만 만약에 집합론적으로는 즉 함수랑 집합의 언어만 가지고 얘기하면 이것들은 다 같은 대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1대1 대응이 다 되니까요. 자, 제가 단적인 예를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실수축을 생각하고요. 이 실수축에서 제가 양의 실수 그냥 요 정도로 쓸게요. 양의 실수로 가는 1대1 맵 있나요? 당연히 있죠. 지수함 생각하면 되니까. 맞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런 함수를 생각하면 이거 1대1 대응인가요? 당연히 1대1 대응이죠. 맞죠? 저희 어떻게 생기는지 아니까요. 자, 그러면 요거를 그냥 좀 더 응용을 해주면 이건 이제 그림도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겨 있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당연히 1대1 대응이 된다는 거 자명한데 자, 그러면 혹시 얘도 보이세요? 얘랑 제가 이거를 이때까지 채널에서 많이 사용한 요 노테이션을 쓸게요. 여기서 얘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R2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주면 돼요? Y가 뭐 X는 Y든 순서 어떤 거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Y를 양수로 잡게요. 그 어퍼 플레인 그림 상상 가시죠. 그러면 이거 두 개도 사실은 심지어 1대1 대응이 되는 거 보이세요? 어떤 거 정의해 주면 돼요?
F를 정의할 때 R2에서 H2로 가는 그냥 혹시 보이시나요? 어떻게 정의해주면 그냥 작대입니까? X 그냥 그대로 두고 Y만 어떻게 바꾸면 돼요?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1대1 얘기죠. 맞죠? 컴포넌트 와이즈하게 이게 다 보이긴 해야겠잖아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오히려 저희가 갖고 있었던 직관에 대해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희가 그러면 R2랑 H2랑 같은 걸로 보나요? 다른 걸로 보나요? 사실은 다른 걸로 봐요. 근데 1대1 그냥 다 쓰잖아요. 그럼 H2에 있는 것들 다 R2로 옮겨가지고 생각하면 되고 반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닌가요? 자, 더 이상한 장난질 해볼까요? 여기서. 자, 그러면 그리고 실제로 이 맵 보면 이거 당연히 이거 미분 가능하죠. 이거 심지어 이거 미분 가능합니다. 이거 맞죠? 그러면 이거 역함수도 미분 가능, 역함수도 미분 가능해요. 레츄얼로그 미분 가능하다고요. 어차피 0 뺐으니까. 맞죠? ln도 미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식하게 말하면 이거 그러니까 지금 컴포넌트 와이즈하게 다 미분 무한번 다 가능하잖아요. 역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즉 F랑 F 인버스가 미분 가능해요. 이거를 유식한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이거를 부르는 F를 디페어몰피즘이라고 불러요. 이걸 좀 더 유식하게 말하면 R2랑 H2는 다양체로서 매니폴드로서 같다는 뜻입니다. 이제 좀 얘기가 좀 더 갑니다. 이게 뭐 세스로서 1대1 대응이 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실제로 F가 이거 뭐보다 센 거냐면 디페어몰피즘은 그 호메omorphism보다 센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죠. 맞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위상수학에서 두 공간을 구분하는 같게 보는 관점이 두 개 사이에 호메omorphism 즉 F랑 F 인버스가 컨티뉴어스이면 두 개를 우린 같게 봐요. 차륵 덩어리로서 연속적으로 바꾸는 센스. 근데 얘는 차륵 덩어리로서 같은 것뿐만 아니라 위상 공간으로서 같은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매니폴드로서도 똑같은 거예요. 맵 있잖아요. 근데 저희 때까지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R2는 R2고 H2는 H2고 다른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오늘 증명 맨 마지막 시간에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수학은 집합함수로 공부하는 학문이잖아요. 근데 이 말 자체를 잘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게 뭔 말이냐면 집합과 함수를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춰버리면 어떤 말도 안 되는 결론들을 논리를 가지고 내려버릴 수가 있냐면 논리적으로는 말이 다 맞아요. 근데 그게 어떤 정설을 갖냐면 우리가 원하는 거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논리가 깡패니까 말이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거에 대한 그 부재냐면 이 어떤 집합과 함수 이면에 있는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재이면 굉장히 엉뚱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알투랑 이투랑 같네. 아니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하지만 실제로 수학적으로 보면 이거 두 개 위상적으로 같거든요. 실제로 호메omorph 존재하니까 실제로 매니폴드에서 똑같아요. 근데 저희 이거 같게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필요로 하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어떤 구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집합과 함수를 볼지에 대해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엉뚱한 기준을 들이밀면 굉장히 엉뚱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동의가 되시나요? 자,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집합과 함수를 공부한다고 말할 때 사실은 그 안에 뭐가 있는 거냐면 특정 기준을 가지고 집합과 함수를 공부하는 것이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집합 그냥 내가 이 집합 이게 아니. 그러니까 R2가 관심 있는 이게 아니라 그냥 관점을 바꾸면 이거 다 똑같은 그냥 그런 얘기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관점을 더 바꿔보면 저희가 어떤 얘기들을 사실 미분기하 시간에 했었냐면 H2에서 제가 이거를 R2의 서브셋으로 안 보고 C1의 서브셋으로 볼게요. 물론 프로퍼 서브셋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어떤 맵을 정의할 수가 있냐면 그 디스크로 가는 맵을 정의할 수가 있거든요. 디스크도 역시 프로퍼 서브셋. 어떻게 정의하면 되냐면 이걸 제가 그 x, y 대신에 x 플러스 iy로 보는 관점에서 g라고 복소수로서 쓰면 이거 어떻게 정의해 주면 되냐면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케일리 트랜스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이거 심지어 1대1 대응인 것뿐만 아니라 이거 심지어 사실 이거 그 리마니안 매니폴드로서 아이소모 그 뭐냐 아이소몰피즘이에요. 그래서 이건 실제로 내적들도 다 리마니안 매트릭 다 보존해요. 이 맵의 경우는 심지어 퍼스트 펀더멘탈 폼을 리마니안 매트릭까지도 보존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적어도 그 디페어몰피즘이에요. 사실 그거보다 세요. 역함수 실제로 찾을 수 있고 실제로 이거 미분해 보면 미분 다 잘 돼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보인 게 뭐냐면요. 얘는요 매니폴드로서
R2는요. 얘랑도 똑같고요. 심지어 얘랑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R2라는 평면이 있으면 지금까지 한 얘기는 수학적으로 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볼이랑 똑같다고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맞으니까. 1대1 대응이 심지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옮기는 법까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존재성조차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물론 존재성만으로도 충분한 얘기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일단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고자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뭐를 봐야 되냐면 수학을 보는 보편적인 기준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집합과 함수를 볼 때 저희가 어떤 기준을 혹은 어떤 렌즈를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두 대상은 같아질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을 이상하게 세우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위배되는 정서의 어떤 결의 그런 프로포션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는 당연하지만 R2랑 H2랑 저의 경우는 이게 달라요. 왜냐하면 저는 리마니안 매니폴드로서 이걸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선형대수의 관점에서 달라요. 왜냐하면 얘는 벡터 공간 구조를 갖고 있고 R2의 경우는 얘는 벡터 공간 구조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선형대수의 관점에서만 봐도 이거 두 개는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기준을 어떻게 주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슈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여기 계신 각자한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학대를 공부할 때, 그냥 일단 이것저것 다 배우자도 어떤 도움이 될 때가 있지만, 그거보다, 나는 이런 구조에 관심이 있다가 도움이 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 그 구조를 가지고 어차피 보다 보면, 어차피 떻게 보면 대비되어지는 점이랑, 그러면 내가 보고자 하는 점이랑 그게 보일 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합론은 그런 의미에서 구조 없이 집합과 함수를 보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집합론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1차 논리, 2차 논리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별로 개인적으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 두 개를 같다라는 걸 전혀 동의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구조들을 조금만 주어서 보더라도 저한테는 이거 두 개는 전혀 다른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수학이 저한테 직관적으로 와닿아요. 근데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뜻은 당연하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이제 뭐 괴델로부터 시작되어 있는 어떤 이제 연속체 가설에 대한 그런 건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연출 과절의 관점에서 결국에는 원소의 개수 이런 것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같은 세계관인데 저한테는 이게 같은 세계관이 저한테는 별 의미가 없거든요. 하지만 이건 일종의 그 공리에 대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기준에 대한 얘기들을 좀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 지금까지 한 얘기에서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나 얘기하실 거 있으시면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박명 선생님. 어, 그 예전에 한번 그 얘기를 듣다 생각이 나는데 좀 그 정신 나간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생각이냐면 그 y는 x 그 그래프가 이제 45도 각도에 이렇게 찍 하나 그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걸로 y는 x제곱도 그릴 수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냐면 그 x축을 x제곱으로만 바꾸면은 똑같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대각선을 가지고 그냥 레프트 사이드랑 라이트 사이드를 그냥 축으로 넣으면은 모든 저기 뭐냐 수식을 다 그냥 이 45도 대각선 하나로 그릴 수 있겠네. 뭐 물론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면은 왜 굳이 내가 그래프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라고 이제 극단적으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 이제 의미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그래프를 만들어 봤을 때는 내가 원하는 뭔가 의미를 찾아내지 못할 거니까. 그래서 뭔가 좀 그런 생각을 좀 비슷한 생각을 좀 이제 들었던 것 같아가지고 재밌었습니다. 네, 그 재미있는 발상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축을 어떤 팽창시키거나 속된 말로 짜부시켜가지고 그래프 형상을 이제 내 의미대로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말 되죠. 그러니까 XY 축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스탠다드 베이시스로부터 나오는 그 크기를 안 받아들이는 그 세계관에서는 그럴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일리 있는 생각이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또 어떤 또 나눌 것들 있으신가요? 제가 오늘 그래서 맨 마지막 시간에 해야 되는 얘기는 저희는 집합과 함수를 공부하고자 할 때 어떤 기준을 토대로 얘기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보는 관점이 천차만별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은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대상을 보는 관점이 수학적으로는 그 유니버설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같은 대상을 토대로도 완전히 다른 얘기를 서로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이제 오브젝트에 대한 이해가 안 끝나요. 그러니까 가령 네, 이건 너무 사실 할 얘기가 많은 얘기라서 오히려 구체적인 거를 토대로 같이 얘기를 하고자 해요. 즉 어떤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지 그래서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보통은 어떤 식으로 오해들을 하냐면 수학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예시가 있고 뭔가를 하면 그거를 보는 한 가지 관점에서 그런 방식으로 꼭 이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오히려 중요한 건 내 기준과 내 관점이에요. 그리고 좀 약간 도전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남들이 기존에 해놓은 관점에서는 새로울 게 나올 게 없거든요. 이게 그 새로울 게 나올 게 없다는 거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갖는데요. 하나는 저희가 수학 왜 하냐면 결국에는 저는 자기만족이라고 생각해요. 다 떠나서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수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내 어떤 연봉을 올리고 돈을 많이 받는 어떤 그런 직무를 갖겠다. 뭐 그런 모티베이션이 살면서 동기부여가 되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어떤 논문을 쓰든 아니면 뭔가 언어를 배워가지고 뭔가 내가 그 필드로 나아가든. 근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 한때거든요, 솔직히. 오히려 약간 수학이 주는 어떤 부분들은 그 살다 보면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재미없는데 그 내 방식대로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 자체가 전 보상이 되는 부분들이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수학 아니더라도 돈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는 길들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도 이렇게 골치 아픈 거 할 필요 없죠. 그런데 하나는 그래서 내 방식대로 내 기준을 생각하는 거에 대한 재미에 대한 보상이라는 게 있고요. 내 방식대로 생각하는 중요성이.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방식대로 한다는 것 자체가 독창성을 의미하기도 해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내 방식대로 생각하니까 그 자체가 너무나 당연한 말로 독창적이지 않을 리가 없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됐든지 간에. 그러면 그게 실제로 학문의 프로그레스를 만드는 분명히 한 가지 방향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수학을 공부할 때 남들이 해놓은 것들을 이만큼 다 알고 그 다음에 내가 벽돌 하나 쌓는 이것도 있지만 그거 말고 결국에는 어떤 의미에서든지 간에 나만의 독창적인 걸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나만 독창적인 한다는 거는 나만의 기준과 나만의 렌즈를 가지고 대상들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이거는 남들이 해놓은 거를 다 배워서라기보다는 나만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알려져 있는 걸 찾아보면 아, 저 사람과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구나라고 알면서 어떤 것들은 그런 일들도 되게 많아요. 어떤 그 일단은 내가 뭔가 새롭게 증명을 해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미 그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일들 수학하다 보면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물론 처음에 이제 그 서칭을 굉장히 잘하고 서베이를 잘하고 시작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수학 자체가 워낙 어떻게 보면 파편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오버랩이 발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결국에는 내 기준을 가지고 어떤 대상들을 보는 과은데 엄밀성과 구체화해서 추상화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구체화해서 추상화 이것도 아니고 내가 보는 기준 하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남과 같을 필요가 없어요. 괜찮나요? 그래서 저의 경우는 그 보통은 저는 위상수학적인 추상화까지 잘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거보다 구조가 훨씬 더 있는 것들을 선호하거든요. 위상수학적으로 같은 거라는 건 저한테는 어떤 의미냐면 이것들이 다 똑같은 세계관이에요. 근데 저는 그거를 기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저는 이것들이 다 쉐입으로서 다른 세계관을 저는 어떤 지지하는 편이에요. 근데 남들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정서가 전혀 아니에요. 위상수학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것들이 다 똑같은 세계관입니다. 집합론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찰흙덩어리에서는 같은 거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얘기의 핵심은 기준에 대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기준을 좀 살펴보는 한 가지 제가 구체적인 매개체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하고자 하거든요. 그러면 자, 제가 그 여기서부터 뭔가 적을 건데 여기서부터 뭔가 적을 건데 좀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적어놓고 그러니까 뭐에 대한 모티베이팅을 드리기 위해서냐면 아, 내 기준을 세워가지고 보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모티베이팅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제 관점에만 관심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시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는 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 그냥 얘네들을 모은 거잖아요. 얘네들을 모은 거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을 쫙그리 모아둔 것들 저희가 정규분포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들을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배웠어요. 그렇죠? 표준 정규분포 어떻게 계산하는지 저희가 다 어떻게 배웠었단 말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저희가 요 대상들을 이 어떤 평균과 이 표준 편차라고 이제 불러지는 이 대상들을 다 뭘로 봤냐면 이거 자체를 어퍼이프 플레인의 포인트로 보겠다.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뭐를 드린 거냐면 제 기준을 드린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모임 자체를 기하학적인 대상으로 볼래라는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의 경우는. 그런데 계속 얘기합니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당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걸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보는 가운데 그럼 실제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결정하는 예를 들어 가설 검정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그러면 저는 이걸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싶냐면 어퍼이프 플레인이 주어져 있고 어퍼이프 플레인이 주어져 있고 여기서 내가 지금 들고 있었던 어떤 파라미터로부터 또 다른 파라미터까지 요거를 기하학적으로 추적해가는 문제로 보는 게 저는 이런 관점을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들이 알고리즘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하는 저한테는 한 가지 렌즈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실제로 알고리즘이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서 움직인다는 뜻은 아닌 겁니다. 한 가지 해석이 지나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런 해석을 갖고 있으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이 해석에 부합하는 걸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계속 얘기하자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당위를 지칭하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가령 그 연희수 그 어떤 제가 8강 정도에 남겼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뉴럴 네트워크가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뉴럴 네트워크에서 그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역전파를 해가지고 여기 붙어 있는 이 웨이트들을 어떤 업데이트를 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 각각의 어떤 카테고리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면 얘도 그냥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지저분한 알고리즘의 경우에 해당해요. 맞죠? 그냥 이거 웨이트 어떻게 업데이트 할 건지 그리고 보통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 견지이지만 블로그들 찾아보면 아 이거 결국 뭐만 알면 되면 다변수 미적 분학만 알면 여기서부터 지금 하나씩 오는 방식으로 역전파를 하면 이 업데 이거 어떤 체인룰을 가지고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거야. 100만 번 말은 맞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을 뭘로 받아들이냐면 수학은 사칙연산만 하면 할 줄 알면 되는 거야라는 건 저는 거의 같은 정서로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사실 주는 의미는 정보가 없다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이 각각의 이 맵들을 모임을 저는 뭘로 보냐면 그 되게 황당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 저는 이것들을 다항식의 해집합으로 봐요. 연희수에서 해놓은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게 놀랍게도요. 진짜로 다항식의 해가 돼요. 진짜로 놀랍게도. 그리고 이거를 보통 그 뭐라고 부르냐면요. 알제브레이크 버라이어티라고 불러요. 이거는 대수기하적 공간이에요. 미분기하적 공간을 보통 저희가 이미 이름을 많이 들어본 것처럼 다양체 혹은 매니폴드라고 부르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대수적인 공간을 뭐라고 부르냐면 알제브레이크 버라이어티 혹은 버라이어티 정도로 호칭을 하거든요. 어떤 정수론에서 이걸 보통 스킴이라고 호칭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요 공간 그 놀랍게도 뉴럴 네트워크들 자체를 모아놓으면,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모아놓으면 생뚱맞게도 이런 게 된다는 거는 자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들어봤을 텐데, 그 연희수 얘기를 들어보시면 뉴럴 네트워크들의 모임 자체가 특정 다항식의 해집합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이해하는 관점이 저한테는 이런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 대상은 기하학적인 대상으로 역시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 가지 기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단 어떤 이제 오늘 구체적인 매개체를 하나 같이 보기 전에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저는 이런 관점을 공부하는 게 수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단순히 주어져 있는 대상을 그냥 집합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고 정의가 단순히 뭐고 그거를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보는 나만의 틀어서 보는 렌즈를 갖는 거. 이게 수학을 공부하는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자체가 일단 재밌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나만의 관점으로 이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재밌고 또 거기서 독창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로도 연결이 되어죠. 왜냐하면 그 나만의 관점을 가지고 기존에 안 풀려 있는 문제들을 풀 가능성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적과 어떤 그 좀 약간 세상적인 얘기죠. 어떻게 보면 실적과 나만의 관점이 따로 가는 게 사실은 아니라는 의미가 돼요. 오히려 많은 경우에는 어떤 측면들을 갖냐면 난 일단은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관심 없고 내 그냥 재밌는 공부를 하고 싶다. 근데 내 재밌는 공부가 뭐냐 이거예요. 남들이 해놓은 관점들 그냥 따라가는 그게 그것도 재밌을 때가 한때이고 결국에는 나만의 관점으로 나만의 기준을 세워가지고 뭔가를 보는 쪽이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공부인 동시에 연구이기도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문제 푸는 게 쉽지는 않으니까 연구가 굉장히 고로운 게 사실이지만 결국에는 내 관점에 대한 얘기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조금 괜찮나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엄밀성에 대해서 라인 바이 라인을 근거를 가지고 적는 법과 그리고 구체화해서 추상화로 가는 그 결들을 이해한 상태에서는 결국엔 그럼 최종적으로 가게 되는 거는 나는 어떤 기준하에서 대상들을 보기를 원하느냐. 에 대한 거고 단지 저는 거기서 기하학자예요. 단지 저는. 그러니까 저는 기하학적인 견지를 좋아하지만 이게 다른 수학에 비해서 우월하다던 그런 정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각 수학들은 각각의 너무나 깊은 매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상수학도 위상수학 나름의 어떤 굉장히 큰 매력들이 있고
뭐 예를 들어 뭐 조합론이다, 어떤 표현론이다. 이것들 각각은 똑같은 대상을 완전히 다르게 보게끔 만들어주는 렌즈가 됩니다. 그래서 수학자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아요. 조금만 방향이 다르더라도 같은 대상에서 완전히 다르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언어 자체가 서로 통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 가운데서 대화를 쭉 해나가다 보면 서로가 결국 같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가끔 발견할 때도 당연히 있게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 뭐를 토대로 해서 오늘 얘기를 마무리 짓기로 원하냐면 요거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어떻게 얘기를 하고 싶냐면 어떤 기준을 갖고 생각하든지 간에 이것들을 다 다르게 설명해 보고 싶어요. 괜찮나요? 오늘 하고자 하는 맨 마지막 얘기는 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실제로 암호학에서 그 암호를 만드는 이제 핵심에 해당하는 기술이 혹은 이제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들을 만드는 핵심이 되는 어떤 암호에 대한 기술이 타원 곡선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타원 곡선은 그냥 그 2차원 공면으로서 이런 도너츠에 지나지 않거든요. 토르스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이 대상은 아직도 아직도가 아니라 아마 공부가 안 끝날 거예요. 이거 그냥 딸랑 한 개인데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수학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굉장히 많은 게 공부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저희는 그런 관점들에 대해 좀 기준들을 바꿔나가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괜찮나요? 근데 오늘 이제 요 얘기를 하기 전에 그래서 기준들을 들어주시는 것마다 제가 그 기준에 맞게 이것들을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해요. 각각 다른 기준들을 토대로 해서. 자, 혹시 지금까지 한 얘기들 중에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수학이라는 게 각자 다 다르다는 게 이게 우열의 정서가 별로 아니에요. 내 기준은 내 기준이고 남의 기준은 남의 기준이죠. 맞죠? 물론 어떤 특정 어플리케이션은 내 기준이 좀 더 쓸만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결국에는 수학을 하는 거는 어떤 굉장히 꼭 쓸모 있기 때문에 하는 정서는 아니에요. 내가 이런 보는 관점을 즐긴다에 좀 더 가까운 정서라는 거죠. 그 부분이 좀 수긍이 좀 가시나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알아야 된다가 아닌 겁니다. 전혀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관심 있는 관점들만 파도 이게 저희 수학이 끝이 없어서 그냥 그것들만 이제 하다가 인생 끝나지 않을까 싶고요. 질문들 없나요? 질문이나 코멘트? 네, 강조 선생님. 타원 곡선을 이제 타원 곡선을 암호학에서 많이 쓴다라는 얘기는 이제 몇 번 얘기해 주셔서 알고 있는데 그 왜 쓰이는지를 좀 고민을 해보니까 약간 수학적으로 말을 좀 풀어보자면 그러니까 어떤 A에서 뭐 B로 가는 이제 어떤 함수가 있고 이제 그 B가 그러니까 뭐 어떤 A가 이제 알고 싶은 대상이라고 하고 B가 암호화된 대상이라고 난독화된 대상이라고 했을 때 역함수를 어쩌면은 특정 인물만 알 수 있게 하는 게 어떤 암호학의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뭔가 풀어낸다는 게 사실은 이제 역함수를 뭔가 알아낸다라고 이제 수학에서는 해석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 중에서 타원 곡선을 쓰게 되면은 이런 이제 난독화된 대상에서 이제 원래 어떤 형태를 알아내는 게 힘드니까 타원 곡선을 쓰지 않나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네, 좋습니다. 물론 어떤 찾아보시면 이것저것 보실 수 있겠지만, 네, 사실 그런 상상으로 족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분들 또 코멘트나 뭐 있으신가요? 네, 이승희 선생님. 아, 네. 혹시 들리시나요? 네, 아, 네. 혹시 그러면 교수님 말씀하신 게 이제 엄밀함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내 논리를 뒷받침해주는 법을 배우는 거고, 이제 추상화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엄밀함을, 이제 논리라는 걸 배웠으니까, 이제 그 추상화라는 건 결국엔 어떤 대상을 보고, 이제 내가 어떤 식으로 보고 싶은가에 대해서 이제 훈련하는 거다라고 조금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왜냐하면 교수님 계속 구체적인 거에서 이 추상화로 넘어가는 그 사고의 방식을 이제 좀 이렇게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서 그랬습니다. 네, 맞아요. 맞는데 오늘 거기서 정확하게 좀 더 하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 대상들을 모은 거를 이렇게 추상화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추상화에도 사실은 우리의 선호랑 기준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물론 이 어떤 기준이라고 하는 건 사실 다분히 수학적인 말이에요. 예를 들어 대수적인 기준도 있고요. 위상수학적인 기준도 있고요. 조합론적인 기준도 있고요. 뭐 함수해석학적인 기준도 있고요. 미분기하적인 기준도 있고요. 대수기하적인 기준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각각의 학문들을 공부하는 것들은 언어 체계로서는 분명히 필요해요. 내가 어떤 원하는 기준대로 의미 있게 세우기 위해서는. 하지만 추상화의 방식은 한 가지 길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들을 정하는 것은 내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학은 어떤 우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것도 완전히 전혀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기하학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완전히 또 각각들에선 다른 얘기들 할 수 있는 거고요. 너무나 다른 말로. 괜찮나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조금 이제 요즘 대수 쪽 보면서 느낀 게 있었는데, 이제 기하 평균의 식을 보면 사실 이게 산술 평균이랑 너무 다르다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가졌었는데요. 이게 기하 평균이 결국에는 이제 그 계산되는 도메인을 보니까 보통 양의 실수인 영역에서 많이 계산이 되던데, 그거는 곱셈이 주어졌을 때는 그룹 구조를 가지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로그 함수를 통해서 이제 덧셈과 그냥 실수가 있는 걸로 이제 그룹 아이소모티즘을 정의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쪽의 영역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근데 이제 그 R이라는 실수는 결국 곱셈과 덧셈이 잘 정의되는 영역이어서 거기서 그대로 산술 평균을 취해주고 다시 익스포넨셜로 원래 있던 양의 실수와 곱셈을 가진 영역으로 넘어오면 그게 기하 평균의 이제 그 포뮬러랑 똑같이 나오길래 그런 점이 저는 되게 공부하면서 그런 걸 그전에는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추상화라는 툴이 되게 내가 기존에 알던 거를 잘 활용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또 하나의 툴도 될 수 있겠고, 좀 그런 면에서 되게 재밌다는 걸 느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지수법칙의 어떤 군에서부터 비롯된 구조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그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익숙하게 쓰고 있는 수식들 이면에 사실 이제 그 구조적으로 사실 헤아려 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제 통찰들을 사실 얻는 점들이 이제 재밌죠. 네, 동의합니다. 또 다른 분들 있으신가요? 자, 한번 토러스를 좀 같이 좀 이해를 좀 해볼까 해요. 일단은 토러스는 일단 제가 토러스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T라고 적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일단 생긴 거를 이제 보면 얘가 요런 어떤 루프를 가져요. 안쪽에서 이런 루프를 갖고 이거 이 껍데기만 보고 있는 겁니다. 안쪽으로 안 채운 그런 어떤 이제 토러스를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런 어떤 S1이 하나가 더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S1 곱하기 S1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서클을 나머지 서클 방향으로 이렇게 프로젝트시키는 겁니다. 대충 상상이 가시나요? 그랬을 때 여기서 이퀄이라고 말했을 때 저희가 말해야 되는 센스는 이거 어느 센스에서 이퀄이냐? 이거는 호메어 센스입니다. 그러니까 차륵 덩어리로서만 똑같게 보는 센스입니다. 괜찮나요? 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왜 저희가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 자, S1이라는 걸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S1이라는 거 어떻게 생겼냐면, 그 R2에 주어져 있는 서클이잖아요.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맞나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수학을 꽤 많이 배웠다는 전제 하에, 이제 여기서 여러 생각들을 같이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S1은 수학적인 구조로서 뭔가요? 정답이 한 개가 아닌 질문입니다. S1은 수학적인 구조로서 어떤 구조들을 갖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집합입니다. 예, 그 아주 중요한 관찰이죠. 네, 집합에다가 저희가 추가적인 어떤 구조를 사실 부여하는 관점에 볼 때 어떤 구조가 혹시 있는 거 보이시나요? differentiable. 사이클릭 그룹이라는 굉장히 멋있는 말이 나왔는데요. 사이클릭까지는 아니고요. 그룹입니다. 이거 왜 그룹이냐면요. 저희가 S1을 당연히 R2의 सब셋으로도 볼 수가 있지만 R2로 그냥 C1으로 봐도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 각각의 포인트들을 그냥 저희가 익숙하게 배우고 있는 겁니다.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는 거 대신에 뭘 쓸 수가 있냐면 이걸로 볼 수 있잖아요. 아, 이거 이렇게 붙이지 않고 그냥 E2D I 세타라고 적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다 돌아가지고 자기 자신 들어오게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괜찮죠? 그러면 이거 왜 그룹이에요? 이거 항등원이고요. 맞죠? 이거 항등원이고요. 그리고 이게 그룹 오퍼레이션이죠.
앵글을 기준으로 빙글빙글 돌리는 거가 근근 구조를 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역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되죠. 맞나요? 이거 당연히 결합법칙 성립하죠. 가능한가요? 결합법칙 되고 항등원 존재하죠. 1 곱하면 똑같으니까. 맞죠? 즉 세타를 세타에서 해서 안 돌린다는 뜻이고요. 맞죠? 0도만큼 돌리면 자기 자신이고 역원은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되죠. 그러니까 이건 군입니다. 그리고 얘는 심지어 매니폴드죠. 아까 디퍼런셔블 말씀이 이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매니폴드여서 매니폴드인 주제의 건방지게 그룹 스트럭처가 있는 경우를 뭐 유식한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리그룹이라고 부릅니다. 매니폴드 자체가 그룹 스트럭처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분명히 로컬리 S1, R1이에요. 그 오픈 인터벌이랑 다 호메오피하다고요. 로컬하게는. 맞죠? 각 포인트에 네이버드 잡아주면 당연히 R1의 네이버드랑 같아요. 근데 이거 전체는 어떤 구조를 심지어 갖고 있냐면 이거 그룹이잖아요. 맞나요? 결합법칙되고 항동력은 있으니까. 동의하세요? 자,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그런데 이게 S1에 대한 얘기죠. 자, 잠깐 이제 다시 추상대수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룹이 있습니다. 또 다른 그룹이 하나 더 있어요. 곱해요. 두 그룹의 곱한 그룹이 되나요? 되죠. 그냥 곱한 거에다가 자연스러운 오퍼레이션,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을 주면 되니까. 맞죠? 각각 컴포넌트 와이즈하게 정해주면 장땡이잖아요. 이해 가세요? 그러면 이거 각각의 컴포넌트가 그룹이잖아요. 그러면 토로스도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예요? 그룹이라는 얘기죠. 정확하게는 리그룹이라는 뜻입니다. 맞죠? 할 말이 없죠. 질문이 있거나 어떤 다른 관점이 있으시면 나누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토러스는 추상대수의 대상이다. 군이잖아요. 뭐 별로 할 말 없으시죠? 맞죠? 그러니까 기하학적인 공간인데 그 기하학적인 공간 자체가 그룹 스트럭처를 존중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생긴 것 자체가요. 괜찮나요?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어떤 얘기는 나왔냐면 이제 추상대수의 기준이 나왔죠. 추상대수. 괜찮나요? 자, 여기서 자, 어떤 거를 좀 보기로 원하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t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S1 곱하기 S1으로 보는 건 이거 이퀄이라는 거는 사실 위상적인 기준에서 이퀄이긴 합니다. 참고로. 하지만 일단 이퀄 정도로 쓸게요. 근데 저희가 이제 뭐를 알고 있냐면 S1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이거 이해 가세요? 이렇게 쓴 거? 그래서 어떤 의미였었냐면 S1을 이렇게 본다는 관점은 저희가 이퀴valence 릴레이션으로 어떤 걸 주냐면 레티스 격자만큼 잘라내는 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뺐을 때 이렇게 되는 것으로 이퀴valence 릴레이션을 주면 이 지금 쿼션트한 이 집합을 저희가 이렇게 썼고 기준이 지니까. 그리고 요거가 지금 당연히 S1이 나오죠. 상상하세요? 왜냐하면 요 지금 레티스 길이가 다 아이덴티파이가 다 되고 여기 내부에서는 더 이상 없고 그래서 얘가 뭐랑 똑같아지냐면 얘랑 똑같아지고 그리고 요거 두 개를 추가적으로 더 아이덴티파이를 해줘가지고 S1으로 바꿔주는 이렇게 보는 거죠. 괜찮나요? 그래서 이퀴버런스 릴레이션의 관점에서 보면 이 각각의 S1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거 두 개가 꼬여 있는 것도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볼 수가 있으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볼 수가 있냐? 얘를 R2를 뭘로 자른 것이다? G 스퀘어로 자른 거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릴레이션을 지금 주는 거냐면 x1, y1, x2, y2가 릴레이션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정의되는 거예요? x1 빼기 x2도 인티저이고 y1 빼기 y2도 인티저이면 되는 거죠. 따로. 맞나요? 그러면 지금 그 얘기는 저희가 R2를 그려놓고 그림에서 지금 다 똑같은 지금 계속 토로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레티스를 이쪽은 이렇게 주고 나머지 쪽은 이렇게 주고 이 레티스 격자들을 다 아이덴티파이 하면 되는 거죠. 상상이 가시나요?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관점을 똑같이 적용해주면 이 레티스 격자들 다 똑같은 걸로 아이덴티파이를 하면 모이고 해가지고 이걸 좀 더 멋지게 약간 위상수학적으로 쓰면 가령 이런 판때기가 있으면
이렇게 지금 이거 하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 여기.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보고 이렇게 똑같이 봐가지고 이렇게 모아주는 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저희가 이렇게 모았잖아요. 이거 두 개를 모아서 이렇게 S1 만들었죠. 똑같이 이거 두 개 모으고 이거 두 개 모아요. 그러면 S1, S1 그래서 토러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뭐랑 대응을 시킨 거냐면 토러스 한 개를 주는 거랑 이 G2를 보는 거랑 같게 사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G2를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토러스의 레티스라고 부릅니다. 정의 자체에 포인트를 맞추기보다는 어떤 생각의 관점들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G2를 하나 주는 거랑 그리고 이 관점이 위상수학적인 관점이에요. 혹은 위상수학 혹은 조합론. 똑같은 토러스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 아까의 경우는 각각의 그룹이니까 그룹 곱하기 그룹이라서 그룹이 되는 관점 이렇게 볼 수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이런 방식으로 얘 대상들을 각각 다시 본 다음에 얘네들을 이렇게 아이덴티파이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진짜로 지금 막 찰흙덩어리 주물거려서 사실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상을 만들어내는 위상수학적인 관점과 그리고 사실 이 토러스의 생김새를 결정하고 있는 이런 레티스를 결정하는 문제 로 보면 이게 여기서 장난질을 재밌게 칠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떤 장난질을 더 칠 수가 있냐면 이 관점을 도입하면 그러면 제가 사실은 근데 지금 요거 이해 갔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쪽으로 다 똑같이 격자점을 본 게 이걸 주는 것이고 이쪽으로도 그렇게 줄 수가 있죠. 똑같이. 그런데 이걸 지금 동시에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지금 다 아이덴티파이가 똑같이 다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이 격자들을 아이덴티파이를 한다는 게 결국에는 이 토러스를 주는 방식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아까 이 격자를 이런 식으로 결정해 놓은 게 이거 두 개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가 그냥 이 릴레이션인 걸 그냥 2차원 버전으로 했을 뿐이에요. 대충 상상이 가시나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튼 겁니다. 지금 여기서 생각을 한번 더 틀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 격자점,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두 개를 뺐을 때 이 격자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거 두 개를 뺀 게 이거를 이렇게 안 적고 이거 두 개를 제가 뺀 게 x1 빼기 x2 y1 빼기 y2 요거를 뺀 게 이렇게 G2에 들어가게만 잡아주면 그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격자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격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디스크리셋이잖아요. 그러니까 조합론적인 대상이에요. 그 조합론적인 대상과 토러스를 연결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군가한테는 조합론을 공부하는 사람들 토러스는 디스크리트한 대상이 되어져요. 그리고 누군가한테는 이렇게 지금 아이덴티파이하는 과정을 가지고 위상수학적으로 보는 대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쓰면 토러스예요. 이렇게 두 개 똑같이 아이덴티파이하고 이렇게 아이덴티파이하면 S1, S1 곱해져서 S1 곱하기 S1 그래서 토러스 이렇게 보는 이런 관점이 될 거고요. 완전 관점이 다르죠. 그리고 여기서 어떤 장난질을 더 할 수가 있냐면요. 제가 비록 가령 이제 이런 레티스들을 생각하더라도 여기서 제가 이거를 굳이 이렇게 직각으로 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 이렇게 해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금 틀어도 되거든요. 레티스 스트럭처를. 그래도 여전히 빼가지고 이런 레티스 구조를 갖게 하면 이거 여전히 S1 곱하기 S1인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여전히 생김새를 틀어봐도 이런 식으로 생기고 이렇게 아이덴티파이하고 이렇게 아이덴티파이 해주면 여전히 토러스거든요. 말 되나요? 굳이 이거를 제가 정확하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뭘 준 거냐면 이 각도를 조정한 거예요. 사실은. 이때는 이 각도가 90도였다면 이 각도가 사실은 90도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레티스를 요 결정하는 요 각도에서. 요 각도에서. 사실은 이게 토러스의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토러스를 결정하는 거는 이런 격자들의 이 세타를 조정하는 거랑 사실은 같아요. 근데 다 다른 토러스를 만듭니다. 사실은. 이 격자의 이 각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랑 이렇게 아이덴티파이 하는 게 결국 다른 놈이 되거든요.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관점이 얘랑 저는 다르다는 거 동의가 되시죠?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죠. 똑같은 토러스인데 동의되세요? 괜찮나요? 자, 이번에는 저는 이제 미분계를 좋아하니까 쉐입의 관점에서 볼게요. 토러스를. 자, 그러면 쉐입의 관점에서 물론 저희가 가우스 보넷을 알아요. 가우스 보넷을 아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사기성이 정리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유니포마이제이션 정리라는 게 있어요. 완전 사기성 정리인데 이게 뭐를 보장해 주냐면요. 얘는 토러스가 있으면 이미의 토러스입니다. 토러스가 있으면요. 얘가 언제나 얘가 그러니까 실제로 뭐냐면 R2를
G 스퀘어로 사실은 잘라준 거예요. 실제로는. 방금 이제 본 것처럼. 어떤 관점을 택하든지 간에. 그래서 얘는 어떤 맵이 존재하냐면 R2에서 가는 서젝티브 맵이 존재하거든요. 서젝티브라니까 제가 이제 화살표 이렇게 두 개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온투예요. 근데 저희가 쉐입의 관점에서 보면 얘는 커베이처가 얼마예요? 얘는 빵이에요. 맞죠? 그냥 우리는 이걸 완전히 평평한 평면으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요. 동의가 되나요? 평평한 평면인데 이 맵은 그 사실은 뭘 보존하냐면 내적을 보존하거든요. 이 맵이. 그래서 여기에 리마니안 매트릭을 그냥 주는 방식으로 매트릭을 정의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미분기에서는 뭘 배우냐면 가우시안 커베이처는 뭐에 의존된다? 리마니안 매트릭에만 의존된다. 가우스의 비례한 정의. 그리고 가우시안 커베이처가 0이려면 사실은 유클리드 공간밖에 없다. 라는 걸 알고 있는데 여기에 매트릭을 그냥 여기다가 이 맵을 이용해서 내적을 보존해 주니까 각 타는 스페이스에서 그대로 내리면 그게 내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똑같은 내적을 쓰고 있는 거니까 가우스의 비례한 정리에서 얘의 가우시안 커베이처가 빵이어야 돼요. 즉 얘가 그냥 뭐가 되냐면 그냥 플랫한 대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진짜로 평평하게 생긴 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상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플랫 토러스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이냐면 물론 이거를 우리가 그 제가 이제 어떤 미분기화 시간에 과제로 드렸던 코디네이트 가지고 해보면 이거 당연히 커베이처 플랫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라 이 매트릭을 그대로 주는 걸 가지고 매트릭을 정의해주면 이런 식으로 한쪽은 이렇게 나와 있고 한쪽은 들어가 있고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 전체에서 커베이처가 전부 다 에브리어 제로인 그런 리마니안 매트릭이 존재하는 뜻이에요. 이거는 미분기화의 관점. 그래서 미분기화에서는 보통 토러스라고 호칭을 안 하고 플랫 토러스라고 호칭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리마니안 매트릭을 요걸 가지고 주면 모든 점에서 가우시안 커베이처가 제로인 매트릭을 줄 수가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임의의 토러스에 대해서 다 줄 수가 있어요. 토러스이기만 하면. 언제 이 맵만 정해야 되는데 이거 임의의 토러스에 대해서 다 정이 되거든요. 이걸 유니포마이제이션 정리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미분기화의 관점에서는요. 이 대상이 정말로 완전히 평평한 대상이에요. 그리고 요 관점을 따서 이 플랫 토러스를 수리물리학에서는 칼라비아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얘는 쉐입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그 곡률이 없는 대상이 되어져요. 이거 이때까지 했던 얘기랑 또 완전히 다른 얘기죠. 동의되시나요? 완전 이건 미분기야 얘기. 미분기야. 똑같으로서는 완전히 보는 관점이 다르죠. 관점을 제가 더 틀어볼게요. 자, 그 다음 관점은 뭘 틀어볼 수 있냐면 그 복수 해석학. 그 얘는 지금 기본적으로 이거랑 이거를 주기로 갔잖아요. 그래서 주기가 두 개인 함수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계가 두 개인 함수 중에서 이 어떤 이름의 함수가 있냐면요. 바이어 스트레스 피 펑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기냐면 그 보통 저는 이제 요 정도로 굴렸었는데 파워셀 지체하는 건 아니고 이거 어떻게 적히냐면 요렇게 적혀요. 1을 지제곱으로 나누고 지금 이거를 제가 레티스를 보통 이런 식으로 람다라고 줬거든요. 수학하는 사람들이 보통. 그래서 얘를 제가 어떻게 적겠냐면 감마가 람다에서 0을 뺀 거로 보고 제가 이거를 1 빼기 지 빼기 감마 제곱 빼기 1 오버 감마 제곱 이런 이상한 함수를 제가 갑자기 생뚱맞게 정의를 할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의를 하면 그러면 모든 유리함수는 토러스 위의 모든 유리함수는 영어로는 이거를 보통 메르몰리 펑션이라고 합니다. 혹은 레셔널이라고 사실 불러도 돼요. 모든 유리함수는 얘와 이너 미분의 선형결합으로 만들어진다. 이 정도로 쓰게. 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얘가 사실은 베이스가 됩니다. 이것도 사실 증명을 해야 되는 거지만.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가 관심을 갖는 집합 위에 함수가 다 뭘로 만들어지냐면 유리함수가 다 이거와 이거의 미분으로서 다 만들어져요. 실제로는. 이걸로 다 만들어지거든요. 놀랍게도 증명을 해야 되지만.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 할 수가 있냐면 그러면 저희가 이걸로부터 맵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토러스에서 그래서 각 포인트를 어디로 쏠 거냐면 하나는 얘, 나머지 하나는 미분, 나머지 하나는
1 그냥 집어넣은 얘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디에 넣겠냐면 C3에다가 넣을게요. 복소수 값을 갖습니다.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넣어주면요. 이게 1대1 맵이 됩니다. 이게 1대1이 됩니다. 그걸 보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실제로 이 이미지를 이거 써보면요. 이거 어떻게 적히냐면요. 여기에 코디네이트를 제가 x, y, z라고 쓰잖아요. 이 코디네이트를 이거 실제로 적어보면 어떻게 놀랍게도 적히냐면요. x, y, z인데요. 이게 이렇게 적힙니다. 이렇게 적혀요. 그래서 토러스가 뭘로 표현이 되냐면 다항식의 해집합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거를 타원 곡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일리프틱 커브. 그래서 그 리만의 관점에서는 리만이 원래 했었던 관점에서는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집합에 그 위에 살고 있는 함수들을 보니까 이게 뭐를 또 만들어 주냐면 이거 자체가 토러스가 이제 뭐가 되냐면 토러스가 다항식의 해집합이 된다. 어이가 없죠. 그때까지 우리가 이거를 S1 곱하기 S1이라고 봤는데 지금 여기 위에서 살고 있는 함수들을 다 모아요. 토러스에 살고 있는 함수들을 다 모아주면 얘로 표현이 되니까 이거를 가지고 맵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맵을 가지고 이게 원투원 펑션이 가지고 이 토러스를 다시 써보면 이거는 심지어는 다항식의 해집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복수 해석학과 리만의 관점에서는 토러스는 다항식의 해집합이었어요. 이건 사실 대수기하의 어떤 시발점이기도 합니다. 아직 끝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 오늘 마지막 얘기로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대수기하와 정수론의 관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얘는 다 컴플렉스 그 밸류를 보고 있는 거니까 이 녀석의 리얼 파트를 추출하면 리얼 파트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그림을 죄송합니다. 이거 x, y로 보겠습니다. x, y. 그래서 지금 이제 C2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쪽은 사실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요거를 이렇게 그냥 써놓을게요. 사실 이게 1까지 써놔야지 정확하게 맞는데 이렇게 해도 사실은 크게 틀리진 않아요.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C2에서 그 지금 이퀘이션이 하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한 개고 그래서 리얼 베리어블 두 개라 가지고 서피스가 나오는 겁니다. 리얼 서피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정수론의 관점에서 어떻게 택하냐면 이 그림을 리얼 파트만 봐요. 그러면 이거 보통 그림이 어떤 식으로 생기냐면 그림이 뭐 이런 식으로 생겨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이게 요 컴플렉스 C2에서의 그림은 리얼 파트만 봐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려놓으면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리얼 파트만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실제로 이미저리 파트까지 고려해서 보면 이렇게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일리프틱하고 그림을 보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애매하게 그려놓거든요. 물론 이것도 싱귤러리티에 따라 그림 잘 그려야 되긴 하는데 이거는 어떤 말도 안 되는 엽기적인 일이 발생하냐면요. 만약에 제가 포인트 여기 하나 잡고 그러니까 그림을 사실 좀 더 잘 그리는 게 낫긴 한데 이 두 점을 제가 여기서 잡을게요. 토러스에서.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제가 이거 두 개를 연결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어떤 점이 나와요. 제가 이걸 R이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이쪽으로 대칭 이동을 시켜요. R 프라임. 뭐 말장난처럼 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요. 그룹 오퍼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P랑 Q의 합은 이게 그 덧셈을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그러면 토러스는 뭐가 되냐면요. 아벨리안 그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심지어는 다항식의 해집합으로서 적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가 심지어 뭐도 갖고 있냐면요. 그룹 오퍼레이션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그룹 오퍼레이션 어디서 온 거냐면요. 사실은 여기서 온 거예요. 오늘 처음에 얘기했던 저기고. 그래서 사실은 뭘 볼 수가 있냐면 이거 두 개가 사실은 원톤 커리스폰던스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토러스가 있으면 미그룹 스트럭처가 있고 즉 S1 곱하기 S1에서 오는 근연산이 존재하고 근데 이거를 전혀 다른 타원곡선의 군연산으로서 사실은 1대1 대응이 존재하는 걸로서 사실은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본 군연산을 다르게 해틀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벨리안이 되는 것과 미분기하적으로 이게 가우시안 커베이처가 제로인 거랑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어요. 자, 지금 보면 제가 각각 얘기한 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거 S1이 그룹이니까 군 두 개 곱하면 군이 된다. 뭐 오케이. 레티스를 줘서 이퀄리레이션을 잘라주는 것으로 각각의 토러스가 결정된다. 이런 관점. 가우시안 커베이처와 리마니안 매트릭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 어떤 그 집합 위에서 주어 정의될 수 있는 모든 함수를 만들어낸 함수가 이런 함수이기 때문에 그 함수를 가지고 그 토러스를 다시 보면 다항식의 집합이 된다. 이런 관점. 그리고 그 다항식의 해집합을 다시 군으로서 바라볼 수가 있다. 이런 관점. 똑같은 거를 지금 계속 진짜 코끼리가 장님 입장에서 만지는 것처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거든요. 그리고 정수론에서는 여기 대상이 더 이상 복소수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파이나이트 빌드나 어떤 이제 그 프라임 넘버들을 가지고 만든 빌드나 이런 걸로 빌드를 바꿔줘도 이게 여전히 이세관이 성립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보면 이게 장난이 아니죠. 또 그냥 별거 아닌 토스 같은데. 그래서 이게 기준을 뭘로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어요. 한 인간이. 그 불가능하고요. 뭐를 해야 되냐면 내가 이 중에서 내가 어떤 관점에 관심이 있는지를 포커싱을 해가지고 글로 파고 들어가다 보면 이게 다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학에서 기준을 정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내 관점을 가지고 뭔가를 보기 위해서도 있지만 이 대상들을 이 각각의 어떤 이제 상이한 관점들을 바라보는 이것들을 다 공부함으로써가 아니고 뭐냐면 내 관점을 가지고 파고 들어가다 보면 어차피 만나요. 그렇게 하나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걸 하나 이렇게 들어가면 그 안에서 관계가 있었던 것들이 만나진다의 정서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알아가다 보면 그 어떤 상황이 되냐면 나는 어떻게 보면 내 관점에서 하고 있는데 결국엔 남이 하고 있는 거랑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어떻게 와닿을 수밖에 없는지들을 보게 될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거에 가깝다는 것이죠. 공부를 했다라는 정서라기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방금 토로스가 당시 해집하는 거 좀 웃기지 않으세요? S1 곱하기 S1만 해도 좀 봐줄 만한데 이렇게 생긴대요. 어이가 없죠. 리만에서부터 온 관점이에요. 이 관점 자체가. 그리고 그 관점을 가지고 보면 뉴럴 네트워크들의 모임도 이런 식으로 당시 해집합으로 진짜로 기술할 수가 있어요. 연희수에서 해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콘크리트하게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막연하게 그냥 되게 베이그하게 그냥 보는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항식을 구체적으로 들고 있으면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제가 레티스들을 바꿔주는 것이다 라고 했던 게 다항식에서는 어떻게 반영이 되어지냐면 여기 있는 다항식의 코에피션트를 결정하는 문제가 사실은 토러스를 하나 결정하는 문제예요. 되게 다른 결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그래서 증명 기초 얘기를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록 저희가 엄밀하게 어떤 것들을 기술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수학의 어떤 기본을 랭귀지라고 할 수 있는 해석 대수 이상 이런 것들을 배우고 미분과 적분의 추상화가 어떻게 주어지고 그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는 이런 작업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연결고리들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수학을 어떻게 볼지에 대한 그 기준과 관점이에요. 그리고 그 기준과 관점은 그 나만의 방식으로 당연히 세울 수도 있지만 세우다 보면 거기서 어떤 방식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굉장히 제한적인 관점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보통 이제 회피하는 관점들 중에 하나가 조화 해석적인 관점을 저는 보통 회피하고 전혀 몰라가지고 회피하고 네 그리고 이거 조금만 들어보면 모르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 실제로 보면 토러스에 대해서 인간이 아느냐 몰라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떤 실적을 위한 연구 따로 공부 따로라는 개념들을 갖기가 좋은데 보통은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제 생각에 가장 바람직하냐면 어떤 의미 있는 문제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보통 그 과정은 좀 수학자 내지 어떤 그런 걸 거치는 게 좀 좋긴 해요. 그래서 풀면 진짜로 의미 있는 문제들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관점들을 좀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내 공부와 함께 운이 좋으면 실적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보통 수학에서 어떤 문제 하나가 풀리는 거는 아무리 작게 잡아도 1년이 걸려요. 아무리 작게 잡아도 뭐 하나를 내가 정말 의미 있게 이해해가지고 어떤 논문으로서 어떤 프로포션이 되고 증명을 하고 의미 있는 어떤 이그젠플 서포티브하게 되기까지는 아무리 작게 잡아도 1년이 걸려요. 그리고 보통은 어떻게 과정들이 가냐면 제 경험이기도 한데 제가 지금 이제 딱 졸업하고 2년 됐거든요. 어떤 재작년 6월 달에 제가 캘리포니아로 미국 동부에서 건너왔더라고요. 그때부터 풀고 있는 것들이 아직도 안 풀려 있어요. 근데 이게 안 풀려 있다는 게 어떤 센스냐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두 문제를 지금 한참 풀고 있거든요. 연구 레벨에서. 근데 그 2년 전에 제가 여기 산타바바로 건너와서 어떤 그 저랑 같이 일하는 어떤 시니어 교수님이 저한테 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방법론 자체가 미분기하적인 방법론이었는데 저는 그게 안 될 거라고
보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해보고 나서 그러니까 그분은 미분기하는 사람이니까 미분기하러 풀고 싶어 했고, 근데 저는 해보니까 이거 씨알도 안 먹힐 거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1년 동안 노선을 어떻게 갔냐면 그러니까 저는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거 난 그런 식으로 안 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분은 포기하지 않고 그분의 제자랑 했는데 1년 동안 해서 안 됐어요. 안 됐다는 얘기가 그 문제를 푼 건 아니었고 그거를 어떤 개발한 본인의 방식을 가지고 다른 문제를 풀어서 논문을 썼어요. 근데 그 문제를 풀리지 않았고 제가 이제 지적한 이슈가 그 해결이 되지 않았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건 미분기하로 풀릴 게 아니라 나는 이거 확률론으로 풀어야겠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푸는 도구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도구는 기존에 사람들이 많이 쓰던 도구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구 자체를 완전히 1년 동안 새롭게 디벨롭을 해가지고 그리고 남은 1년 동안 그 새롭게 디벨롭한 걸 가지고 기존의 결과를 복구하는 것까지가 2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논문이 되는 선까지는 이미 와 있어요. 그러니까 풀고자 하는 문제를 푼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풀기까지 기존에 돼 있던 미분기화의 방식을 새롭게 다시 하는 거가 2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되는 이제 미분결은 안 되는 거 이제 그분도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확률론을 근데 하니까 되는 것 같다. 근데 100%는 아니지만 제로가 아니에요. 확률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거쳐서 오는데 2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문제를 풀면 좋은 문제가 된다. 이게 김도경 박사님께서 팟캐스트 해주신 것으로 그 수학에서는 세팅을 조금만 바꾸면 이게 당연하지 않다라는 게 도구가 똑같이 적용되면 안 돼요. 세팅 조금만 바꿔주면. 근데 그 도구를 그렇게 개발하는 그런 것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하고 있는 게 똑같은 교수님이랑 그, 그 기본적으로 그분이 하는 게 미분기하다 보니까 리만기하의 카테고리에서의 오브젝트를 신경 쓰거든요. 리마니아 매니폴드를 신경 쓰는데 저는 리만기하를 벗어나고 싶거든요. 저는 여러 이유에서 어떤 연희수 14강에서 남겨놓은 것처럼 서브리마니안 지오메트리 이런 것들 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안 돼요. 도구가 안 먹혀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어떤 정서를 갖냐면요. 기존의 도구로 되면요. 뻔한 거예요. 오히려 기존의 도구로 안 되는 거에서 뭐가 있는 거냐. 그러면 그걸 새롭게 디벨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새로운 도구를 만들어내야 되는 당위가 생기게 되고 그 문제가 안 되니까. 그리고 그거를 만들어내면서 새로운 수학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그것도 근데 이거 말이 쉽지 실제로 2년 동안 삽질하고 그러는 거 엄청나게 괴로워요. 그리고 실제로 리스크가 있죠. 아무것도 이도저도 아닐 가능성이 제일 높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2년 지금 딱 구르고 나서 지금 딱 어느 스테이지에 와 있냐면 왜 안 풀렸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기존의 리만기아의 방식으로 리만기아를 벗어난 카테고리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안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2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안 되는 걸 이해를 정확하게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제 뭐를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풀린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거는 운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반반 정도를 놓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두 가지를. 그래서 하나는 미분기하의 도구를 확률론으로 기준을 바꿔가지고 접근하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미분기하를 벗어나는 카테고리에서 미분기하의 도구를 쓰니까 안 되는 거를 이해하는 데 2년을 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새로운 도구를 개발하려고 어떻게 하냐. 그리고 그 반반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해야지 정말로 뉴 리절트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얻으려고 그만큼 시간을 쓰는 걸 아깝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남들이 해놓은 도구를 가지고 30분에서 아니 뭐라고 해야죠? 한 반년에서 1년 만에 풀어내는 것도 의미 있는 게 맞는데 거기선 정말 펀더멘탈한 프로그레스가 있다고 보기가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수학자로서 사실 중요한 거는 나만의 어떤 업적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나만의 관점에 요긴하다는 걸 설득해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기존에 안 풀리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근데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 그러면 결국 이 기준들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들도 사실은 직접적으로 상관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증명기초 수업 마지막 얘기고요. 그래서 실제로 요 기준들 가운데 각자 이거 설정하는 가운데 의미 있는 문제들 실제로 셋업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고민하는 가운데 공부하시는 거를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권하고요. 안 풀려도 괜찮아요. 어떻습니까? 원래 수학자들로 푸는데 아무리 작게 잡아도 1년, 보통 한 2, 3년 그런 거 쓰거든요. 근데 한 문제 풀면 뭐 괜찮은 거죠. 그렇죠? 실제로 이제 수학적인 연구를 의미 있게 한 거니까. 그리고 기왕이면 본인이 관심 있는 카테고리에서 어떤 문제들을 셋업을 해가지고 디벨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그 디벨롭을 수학과에서는 박사과정에서 보통 적어도 작게 잡아도 3년에서 6년 정도 디벨롭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한두 달 안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당연히 아닌 게 좋습니다. 근데 굉장히 의미 있게 남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 얘기로 남들을 아무도 신경 안 쓴다고 하지만 수학은 한 번 해놓으면 안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몇십 년 그걸 보통 바라고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게 불멸이죠. 어떤 의미에서 그 어떤 수학도 해놓은 게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떤 10년, 20년 단위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단위에서 그 사람들이 한 일들이 조망되거나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고 저희는 사실 그런 유산들을 많이 누리잖아요. 그런 수학들을 저희도 해나갈 수 있다. 는 겁니다. 이게 어떤 비단 순수 수학이냐 응용 수학이냐 이런 구분은 아니고 그리고 핵심은 결국에는 내 어떤 즐거움을 주는 내 기준을 찾아서 그 기준에서 파고들 것. 그리고 그 파고드는 과정에서 엄밀성과
어떤 구체적 추상으로 가는 거 다 연결되어지는 얘기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학은 단순히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내 어떤 관점을 어떤 개발해 나가는 약간 그런 거에 가까운 정서가 있죠.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증명 수업은 이게 끝입니다. 혹시 코멘트나 질문이나 피드백이 있으면 레코드 할 거 있으면 한 3, 4분 정도만 더 레코드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코러스 재밌으시죠? 황당하죠? 관점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네, 강주 선생님. 그 마지막 강의인데 이게 여러 의미에서 일단은 할 말을 좀 잃었고 뭐 다른 분들도 좀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의미 있는 문제를 셋업을 해서 푸는 것을 권장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좀 막막하거든요. 그냥 의미 있는 문제라, 물론 이제 토러스 자체가 의미 있는 대상을 말씀하셨고, 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대상 중에 뭐 복소로 이제 어떤 대수에 의해서 이루어진 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좀 뭐 막막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직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왜냐하면 여기서 사실 사람들이 그래서 대가인 수학자들 끌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각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의 컨젝처들을 대가들이 잘 만들어 놔요. 컨젝처가 적혀 있는 건 보통 안 풀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보통 권하는 방법은 오브젝트를 먼저 정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어떤 대상을 좀 이해하면 내가 좀 재밌을까? 그래서 가령 이제 어떤 내가 관심 있는 대상이 매니폴드일 수도 있겠고 가령 뭐 이런 대상 그러니까 이 대상들을 잡으면 그 대상들에 대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을 거고요. 근데 그 보통 이제 그러면 가장 간단한 예시부터 조사해 보면 그게 좀 각이 좀 나오거든요. 이게 될지 안 될지. 그리고 설령 간단한 예시에서 되면 되는 대로 사실 그 다음으로 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사실 좋을 수가 있지만 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사실 좀 논문이나 이런 것들 좀 당연히 찾아볼 수 있겠죠. 어, 네, 일단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보통 펀더멘탈한 프로그레스들은 보통 다 컨젝처들이 수학계에선 다 있어요. 분야 막론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참고해 보시는 건 도움이 되고 한 가지 좀 감으로써 가령 이런 정리를 어떻게 생각해낼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한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어떤 정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실제로 바이젝션을 concrete하게 컨스트럭션하고 싶지 않다는 정서가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물론 이게 절대값 기호처럼 보면 좀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이는 정서도 있지만 그것도 있지만 실제로 보면 그, 이게 사실은 양쪽으로 각각에서 1대1 함수가 주어지면 사실은 바이젝션이 존재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추상적인 관찰을 상상을 해낸 거죠. 그리고 그걸 증명을 해낸 거죠. 그러면 이걸 증명해내면 이게 굉장히 범용성이 넓잖아요. 쓸 수 있는 이런 게 논문이 될 수 있는 명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이 붙을 수가 있는. 그러니까 부정인 관찰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보이려고 해요. 예컨대 이런 거를 보이려고 해요. 그러면 이거를 구체적인 예시 레벨에서도 보이려고 애쓰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거기서 실제로 내가 여기서 성가시고 골치 아픈 포인트는 이게 실제로 이걸 익스프리시하게 컨스트럭션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근데 이게 적어도 양쪽으로 가는 원투원 맵들만 있으면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 라는 정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이용해서 혹시 바이젝션을 만들 수가 있겠네. 그럼 이제 그런 거에서 이거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하고 시도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수한 실패들을 하는 거고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보통은 이게 안 된다는 게 나의 어떤 역량과 캐파랑 어떤 지능이나 이런 거랑 연결시키는 부분들이 많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안 된다라는 거는 기존의 생각의 방식으로 안 된다는 정서가 훨씬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기존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체계를 가지고는 이게 그 자연스럽지가 않게 느껴지는 거죠. 처음이니까. 근데 오히려 거기서 새로운 것들이 보통 나올 게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계산해서 잘 안 되는 거, 증명하는데 잘 막히는 거 이런 것들은 꼭 나쁜 사인이라고 볼 것들은 많은 경우에 아니에요. 오히려 할 만한 것들이면 오히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보통 그 공부랑 연구의 어떤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어떤 대학원생들이 많이 겪는 실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야를 공부하는 거는 좋은 책을 골라서 거기 있는 엑서사이즈를 다 풀어보는 것이다라는 오해를 하는 게 거기선 새로운 게 없어요. 나만의 관점에서도 그냥 그거는 기존에 알려져 있는 관점을 그냥 답습하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뷰티풀 마인드에서 존 내시도 그러잖아요. 수업 같은 거 나는 안 간다고. 그 남들이 하는 거 난 따라가지 않는다고.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들으면 오만한 말로 들릴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관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는 게 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존의 방식대로 생각하는 게. 근데 이제 그 나만의 방식 생각하려면 결국에는 내가 관심 있는 오브젝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브젝트에 대해서 내가 어떤 관점을 투여해서 보거나 그러면서 공부를 해나가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 그 방향으로 가다 보면 논문이나 이런 데 보면 대가들이 만들어 놓은 컨젝처들이 이미 있을 겁니다. 수학기가 그렇게 허접하진 않거든요, 전혀. 그래서 보통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작은 프로그레스 하나 실제로 만들려고 하면 아무리 작게 접어도 보통 1년에서 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 수학계에서 그 보통 교수가 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저희 오피스 옆분이 이제 이탕쟁이라는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그 테뉴어잡 얻는데 필요한 논문 수가 2편이었어요. 이분은 한 문제당 10년씩 정말로 고민을 했죠. 그래서 20년 동안 2편 쓰고 진짜로 그 수학 교수가 됐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익스트림 케이스입니다. 보통은 그렇게 하는 걸 절대 권하지 않지만. 네, 역시 또 다른 또 코멘트들이 있으시면 또 듣고요. 네, 강성 선생님, 그 다음에 이승현 선생님 순으로 보겠습니다.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니까 뭔가 이 수업 전체에 대한 좀 감상평 같은 걸 남겨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이 수업, 증명기초 수업에서 물론 얻은 것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초반에는 증명을 기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웠다면은 후반부에는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는 그걸 얻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수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제가 얻은 것은 수학에서 같다는 것, A와 B가 같다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관점일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 관점을 좀 알게 됐다는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얻은 소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오늘 말씀하신 것도 그거 다 연관되는 맥락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아까 찾아보니까 1월 중순인가 그때부터 했던 수업이라서 지금 5개월에 이제 끝나는 건데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운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이것은 이제 감상평이고 그다음에 그 2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한 가지 질문은 제가 요즘 하고 있는 게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그 단톡방에서 써주셨지만 사실 그 이전부터 제가 조금씩 하고 있었던 게 아침에 일어나서 수학 공부 조금씩 하는 걸 그걸 하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에는 어떤 프로포지션이 나오고 증명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연습 문제를 주고 증명해 보시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보면은 저는 증명을 그걸 다 해보지는 않고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거 좀 증명 좀 재밌어 보이는데 아니면 뭐 프로포지션 자체가 재밌어 보이는데 그러면 하나하나 이해하도록 읽어보기도 하고 좀 재미없어 보이면은 에이 뭐 필요하면 나중에 보고 일단 이 프로포지션 자체만 이해하고 넘어가자 이런 경우도 있고 연습 문제도 사실은 연습 문제가 증명하라는 연습 문제는 이미 그 명체 자체는 참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는 맞겠지라고 그냥 그 명제만 이해하고 넘어갈 때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진짜 된다고?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증명을 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가끔 그런 고민이 되기는 해요. 이걸 내가 증명을 안 하고 넘어가도 될까? 그러니까 당장 내가 궁금한 것은 나의 욕구는 어떤 그 증명의 엄밀성보다는 그 프로포지션이 뭘 말하고 싶은 건지를 좀 이렇게 한 발짝 멀리서 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저에게는 더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줄 한 줄 증명을 해보는 게 더 중요할까라는 고민이 조금 있다는 것. 요즘 그런 고민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2번째는 아까 자기만의 수학 체계를 만들어서 문제를 풀으라 그런 얘기 하셨는데, 사실 제가 지금 풀고자 하는 문제 중에 하나는 그 정도까지 가진 않고, 어떤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고 그 사이에 그, 그러니까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그 사이에 어떤 이퀘이션으로 그렇게 동작을 하는지 그걸 찾아내는 그런 작업을 지금 풀고 싶은 문제가 하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입력과 출력이 충분히 많이 있다면은 좀 치사한 방법인데, 딥러닝을 돌리면 무조건 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모델이야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이 저에게 아무런 이 문제에 대한 정보를 준다고 저는 생각이 들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딥러닝 돌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입력과 출력과의 어떤 구조가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려면 내가 여기다가 어떤 것들을 집어넣어 봐야 되지? 근데 과연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답이 있긴 있나? 라는 그런 좀 고민들이 있어서 요즘 아직 고민만 하고 실제로 진도는 못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를 들으면서 조금 이 생각이 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두 가지 일단 감상평과 함께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채널에서 멤버십이 시작된 이후에 사실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하게도 강성훈 교수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하셔서 좀 다른 의미에서 좀 마루타가 되어 주셔서 저한테 굉장히 좀 중요한 사실 샘플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실제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경험이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른 건 너무나 맞지만 그럼에도 저한테 그리고 이제 몇 개월이 이제 실제로 되셨고 한 반년 정도 된 거죠. 멤버십하고 이제 실제로 좀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신지 각각을 좀 답을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증명하는 거 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편하게 넘기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증명하는 게 안 중요하다는 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저는 감만 잡고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명제가 무엇을 말하고, 그러니까 이 디테일에서 좀 막히거나 내가 안 해보거나 혹은 사실 구글에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거는 나중에 쉽지 않은 것 같은 거는 자료만 킵해 놓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정말 나중에 필요하면 보겠다 정도로는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정서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냐면 그거에서 두 가지 기준이 있는 건데 하나는 내가 즐거울 만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들을 다 어떤 내가 기계가 돼가지고 알아야 된다 이 정서가 아니라 나한테 납득이 가고 근데 당연히 내 생각에도 구멍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뭐 어때요? 다시 나중에 공부하면 되는. 그리고 근데 오히려 거기서 내 호기심을 잃지 않는 그런 그러니까 사실 이게 가다 보면 너무 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살포시 무시하고 어떤 내 현재 호기심이 맞닿는 정도에서 레퍼런싱들만 좀 정확하게 해놓는 가운데 증명 같은 건 저는 무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나중에 연계될 수가 있냐면 나중에 이게 꼭 비단 순수 수학 논문을 쓴다 이 정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어떤 프로젝트들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즉 그 어떤 허점도 남기지 않아야 되는 순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때는 그거 하나를 다 들어가서 진짜로 분쇄를 하고 가야 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적어도 자 수학 논문 작업을 할 때는 그런 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 한 번은 부숴 놓고서 끝을 내야 돼. 다 까먹더라도 나중에. 그래야 나중에 이제 뒤탈이 없는 게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근데 그때도 보통 정서가 제 경우에도 이게 보통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모르니까 보통 침대에 누워가지고 TV 보면서 생각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어쩌라는 거냐. 그러다 보면 오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일어나서 써보는 약간 저는 그런 정서일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공부를 한다 이거보다는 계속 내 방식으로 생각하는 정서에 저는 훨씬 더 가깝다고 생각해서 그거에서 호기심을 잃지 않는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 기대수나 이런 것도 있을 때 엑서사이즈 이런 거 좀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책들 보실 때도 그냥 어떤 거 엑서사이즈 해보면 뭐 바꿨지. 그리고 나중에 그냥 내 스테이트먼트들은 읽어놓고 좀 익숙하게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나한테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딱 그 정도면 나중에 내 일을 하면서 근데 내 일을 할 때는 내 걸로 만들 줄은 알아야 된다는 정서에서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걸 다 공부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연희수에서 사실 설득하려고 했던 포인트가 정확히 딱 그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적어도 앞으로 10년 동안 강화학습이 없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특히 생성 AI 시대에 더 하면 더 하지. 그러니까 계속 어플리케이션들은 방대해질 거고 그거의 어떤 현재 알고리즘의 어떤 이제 리파인드 돼 있는 것들도 굉장히 늘어날 거라고 여겨지는데 자 그래서 연희수에서 13강 14강 걸쳐서 남겨놓은 얘기가 뭐냐면 실제로 강학습 알고리즘의 핵심은 사실은 함수 해석학에서 왔고 사실은 그리고 이 정책 함수랑 가치 함수를 업데이트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함수 해석학에서 왔고 근데 사실은 요거는 소위 말해서 어떤 벨맨 오퍼레이터 혹은 이제 해밀턴 자코비 벨맨 이퀘이션을 사실 업데이트하는 것인데 진짜 정체는 근데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열방 정식이다. 그리고 열방 정식을 결정하는 공간이 어떤지가 사실은 그 데이터셋이 살고 있는 거와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고 그리고 그 공간에 대해서 어떤 이해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리치 커베이션이 옵티멀 트랜스포트 이런 개념들이 등장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연희 후반부를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어떤 그 모델을 세우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대수기하적인 공간인 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거에 대한 내 어떤 이 모델 혹은 그 모델을 세우는 거에 대한 직관을 기하학적인 통찰력으로 얻고 싶다라고 하면 보통은 이게 실체는 그러니까 뭐 경제학이 되었든 아니면 뭐 함수 해석이 되었든 머신러닝 실체는 열방 형식이에요. 진짜로 정체는. 그러니까 학습할 수 있어요. 학습할 수 있지만 그 열방 형식에서 수학적인 통찰에 대한 거는 분명히 기하학적인 카테고리로 넘어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요 관점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연희수의 경우는 아니, 결국에는 우리가 열방 형식을 이해하는 것으로 다 귀결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 근데 그 열방 형식이 정확히 비선형 열방 형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핸들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그 안에 그 사실 이제 있기 때문에 사실 안 풀려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고요. 수학적으로든 비수학적으로든. 네, 그런 면에서 사실 또 해볼 만한 것들이 이런저런 공학 사이드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뭐 생물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데이터 쌓이고 있는 그 공간에 그 어떤 기하학적인 구조를 우리가 잡아내야 그걸로부터 알고리즘을 효율적으로 업데이트할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어떤 모델들을 세울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 다 기하학적인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실제로도 굉장히 중요한 발전 해나가야 되는 방향으로도 사실 저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결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학문적인 이해에서도 막 그런 것 같고 네, 어떤 그런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앞으로도 같이 뭐 해나가시는 그 과정에서 혹시나 이제 그 같이 또 해볼 만한 고민해볼 만한 거 있으면 같이 좀 대화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좋은 코멘트들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길어질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다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승진 선생님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듣고요. 어, 또 들리시나요? 네. 아 이승진 선생님이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군요.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먼저 하시죠. 네. 네. 그러면 저도 그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그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아직 너무 경험이 적어서 이제 제 겨울을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이 그러면 그 이제 그 제가 좀 정확하게 알고 싶은 오브젝트를 풀어 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결을 찾으면 되는지가 조금 이제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원하는 오브젝트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결을 또 보니까,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그냥 온전히 받아들인다라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면서도 이제 좀 나만의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그 견지를 계속 유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게 좀 맞는지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냥 되게 단순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이제 6년 정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어떤 특정 범주에서 특정 오브젝트의 존재성이 관심이 있는데 그 존재해야 되거든요.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예시들도 그거를 서포트를 해요. 근데 아무도 어떻게 보이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보통 이제 피해야 되는 문제로 여겨져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풀릴 거라고 생각이 안 드니까. 근데 제 지도 교수가 제 박사 2년차 때 그 문제를 저한테 줬거든요. 한번 고민해 봐라 했는데 아직도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접근해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도구도 모르고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문제를 파고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요것저것 이게 기웃거리는 형태가 됐거든요.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그래서 기웃거리다가 뭐 하나 얻어 걸리면 논문도 쓰고 또 그런 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관심이 있는 거를 정하면 거기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알아내야죠. 그러니까 일단 관심 있는 거를 정한다는 결이 되고 물론 그것도 전략적으로 잘 정해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뭐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그거를 어떤 파나갈 도구들을 어느 쪽에서 셋업할지는 그거는 각자 이제 공부하면서 그 감도 배워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말하고 싶은 결은 어떤 거에 가깝냐면 이게 그 보상에 대한 건데 이 보상이 꼭 예를 들어 학위나 사회적인 지위로만 연결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수학에서 반드시 잃지 않아야 되는 보상은 내 즐거움이거든요. 오히려 사회적인 지위나 보상 어떤 그런 경제적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보상일 거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것들을 하면서 적어도 나한테 충분히 즐겁겠다. 내가 이걸 알아가는 게 나한테 충분히 가치가 있겠다. 이게 돈을 벌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걸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정서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는 이 관점은 내 걸로 만들고 싶어가 훨씬 더 직접적인 모티베이션이 되는 게 건강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학문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차피 그런 거 없으면 너무 힘들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찾으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이게 어차피 하다 보면 바뀝니다. 그것도 일단 바뀌는 대로 해나가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한 제가 말씀드렸던 5, 6년째 고민하고 있다는 거는 5, 6년 동안 고민해도 그 가치가 안 바뀐다는 의미도 돼요. 아, 이거는 진짜로 풀어야 된다. 근데 그 모르는 거죠. 근데 뭐 다 보통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수학에서도 소위 이제 탑저널에 들어가는 목들을 보면 그 acknowledgement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감사한 사람들이 이제 적어놓고 이런 거에서 내가 이거 20년 동안 고민했는데 드디어 알아냈다. 이런 것들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공부를 했다라는 거랑 좀 다른 정서죠. 그러니까 마음 한구석에 들고 있다는 정서에 약간 가까울 겁니다. 좀 그럴 만한 근데 이게 어떤 생업의 의미라기보다는 나한테 그만큼 그러니까 근데 약간 그런 거죠. 본인만 즐거울 수 있죠. 실제로 어떤 좋은 전화를 실리고 이런 거랑 별개로 그냥 남들이 봤을 때는 왜 저래 하는 약간 그런 정서에 약간 그런 것들이 뭐 어떤가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승철 선생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 이 수업 처음에 안 듣다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다시 듣게 됐는데, 저는 그 수학과 학생들이 듣는 거를 한번 쭉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제 공부를 해보려 했는데, 듣다 보니까 그, 꼭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면서 뭔가 이게 오히려 공부를 좀 안 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수업이었던 것 같아서, 음, 네, 요즘 오히려 딴 걸 많이 하고, 근데 되게 재밌는 수업이었어가지고, 음, 되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의 무료의 가격에 좋은 수업을 해주셔서 다들 감사하고 재밌었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거 진짜 네, 보통은 이게 수학을 공부한다는 게 되게 공부를 많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그렇잖아. 오히려 자유로워지는 정서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서에서 아 약간 뭐 굳이 내가 그렇게 다 공부할 필요 없겠네. 아 그리고 나름 재밌네. 이 정도면 딱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권성윤 선생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수업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들으면서 제가 막 모든 수업에 100% 집중을 했거나 모든 걸 다 이해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특별히 막 기억에 남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핵심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특히 이제 가장 지금 문제를 풀면서 뭐 가장 이제 마음에 남는 거는 그 임의의 X를 둔다? 혹은 이런 게 이제 좀 가장 마음에 남았던 것 같고, 그리고 막 같다는 어떤 무언가 같다 할 때, 뭐 포함 관계를 한다든지, 이런 좀 소소한 것들이 되게 도움이 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가면 갈수록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늘었지만, 그래도 또 공부를 또 하니까, 아, 여기서 이런 게 나왔구나 하는 이제 익숙함이 조금 더 어, 잘 좀 와닿게 되어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다 공부하시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끝까지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본인한테 조금 보상을 좀 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본인한테 좀 잘했다고 좀 다독거려 주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마지막 레코드로 다음 주부터 이어지는 것들 중에서 일부는 대학원 수학들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식으로 이제 수업들이 진행이 되냐면 레퍼런스들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질문들을 가져오게 시킬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떤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질문하면 기본적으로 그걸 왜 질문하냐가 그 다음 질문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본인 나름대로 공부하고 물론 어떤 구체적인 어떤 과제나 어떤 이제 범위랑 그런 것들 정확하게 지정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살펴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결국 본인 셀프 스터디거든요.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그런데 거기서 이제 얻어야 되는 건 이런 식으로 공부해도 되는구나 이런 자신감들을 좀 얻으시면 좋겠고요. 이 모든 걸 다 알고 시작하는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수학 공부를 할 때 있어서. 그래서 오히려 내 어떤 현재 백그라운드에서 뭔가를 들어가서 내 관점으로 질문하고 내 관점으로 구체적인 거를 보는 가운데 내 관점에서 하나씩 이해하면서 나아가면서 이거 어떤 꾸준히 해나갈 수 쉽진 않지만 운동하는 것처럼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구나 그런 것들을 공감하시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대학원 수업은 리만기아랑 확률로는 그렇게 진행되는 것들이 있고 그 외에도 지금 두 가지가 더 비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좀 현재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오늘 얘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